네,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이 달려있는 퇴직연금의 실물 이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4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인 만큼 지키려는 은행, 그리고 이걸 뺏으려는 증권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어제는 증권사들의 전략을 들어봤죠. 은행권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퇴직연금 고객을 지켜낼지 이기택 KB국민은행 연금사업본부 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의 아주 중요한 버팀목인데 이게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뭐 증권회사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근데 은행권에서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부터 가능한데 혹시 뭐 분위기가 좀 어떻게 느껴집니까? 네. 뭐 사실 이 실물 이전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많이들 사전 예약 이벤트를 했습니다. 사전 예약.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침에 어느 정도 실물 이전 신청들이 있나 이렇게 이제 봤는데 예상외로 분위기는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그 실물 이전 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초기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오류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류.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간에 어떤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감독 당국에서도 초기에 너무 많은 실물 이전 물량이 이렇게 그 집중되는 부분을 좀 예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좀 지도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당분간은 좀 실물 이전이 좀 이런 차분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금융기관 간에 상당한 이제 실물 이전 시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실물 이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옮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어디가 있나, 그곳이 내 거를 다 받아줄 수 있나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가 어디가 좋을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이렇게 따져볼 텐데 지금 퇴직연금 전체 규모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게 2005년 12월입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예. 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400조 793억 원인데요. 은행권이 약 210조 원으로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증권사가 97조 원, 그래서 한 24% 정도 점유하고 있고 보험사가 약 93조 원으로 23% 정도 시장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 이제 절반이 넘는데 요즘 실물 이전 앞두고 증권회사들은 뭐 증권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은행의 수익률이 조금 낮다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은행권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요? 네. 요거는 좀 저희가 배경을 좀 설명하는 네.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를 시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뭔가요?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요즘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상품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가 본인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 중에 이걸 포트폴리오 상품화해서 고객들한테 제시한 그런 이제 상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옵션 제도는 상품이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호주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 제도를 통해서 연금 자산을 이렇게 이제 늘린 이런 이제 경험이 많은 이런 편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된 게 이제 불과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배분이나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산을 늘린 이런 이제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국내 연금 투자 고객들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이제 시장 쇼크가 있었을 때 어떤 손실을 본 사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좀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원금 손실이 없는 이런 이제 자산을 이제 많이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TDF를 중심으로 해서 TDF가 이제 꾸준히 이 TDF 상품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형 상품인데 네. 이 상품이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연금 투자 고객들한테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인식을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연금 투자 고객들을 이 TDF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TDF가 이제 만기를 특정 기간으로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3분기 기준으로 네. 개인형 IRP 수익률을 보니까 네. 14.61%로 은행권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제 증권사하고 견주어서 봐도 저희가 수익률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수익률이 13.68%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12%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은행권의 어떤 수익률이 저조한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좀 오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수익률이 결코 낮지 않다. 지금 비교한 건 개인형 IRP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인형 IRP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개인형 IRP 전체가 아니라 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의 수익률을 지금 비교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실적은 그렇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증권회사들은 자신들이 실적 배당형 이렇게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훨씬 주력을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권 뭐 전체로 봤을 때 은행권은 좀 지킨다, 증권회사는 뺏는다 이런 지금 경쟁 같은데 은행권 전체로 조금 증권회사들에 비해서 우리 은행권이 괜찮다. 이렇게 좀 좋은 측면이 있다. 이걸 내세우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게 된 건 ETF가 이제 퇴직연금의 이제 투자 상품으로 들어온 이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ETF에 대한 어떤 투자가 최근에 이제 고객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꼭 그 증권사가 수익률이 좋은 거다 이렇게 좀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증권사가 높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TDF 중심의 공모펀드로 이렇게 이제 고객들의 수익률 전략을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ETF하고 공모펀드의 최근 3년간의 수익률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을 때 ETF가 공모펀드에 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 수익률이 열이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TF가 최근 3년간 ETF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공모펀드 대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은행은 이제 뭐 이런 어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실물 이전 대비해서 우선은 이제 실물 이전이 수관 기관하고 이관 기관, 그러니까 이관 기관에서 수관을 하려고 하면 동일한 상품이 저희한테 라인업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게 옮기고자 하는 곳에 똑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 실물을 그대로 이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관 기관 입장에서는 이관 기관에 있을 이제 적립금이 많은 이런 상품들을 대폭 이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하고 원리금 보장 상품의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바쁘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대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안내하고 저희는 이제 시그니처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들의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금 퇴직연금에서 많이 하는 ETF 같은 상품을 보니까 종류로만 보면 증권사가 최대 뭐 700개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네. 반면에 은행권은 200개가 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은행들은 왜 이렇게 다양성이 조금 부족할까요?
이거는 이제 ETF와 관련해서 증권사와 은행이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증권사는 ETF를 하나의 주식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ETF가 상장되는 즉시 별도의 어떤 상품 라인업을 거치지 않고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에 반해서 이제 은행의 경우에는 ETF를 하나의 이제 펀드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표준 판매 프로세스라든가 혹은 이제 상품위원회를 통한 어떤 내부 통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거쳐서 이제 상품 라인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사후 관리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증권사는 바로 이제 모든 상품을 다 거래할 수 있음에 반해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품 라인업 수가 증권사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좀 하나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은 과연 이 ETF 상품이 많다고 해서 꼭 고객 수익률이 높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수가 많다고 수익이 높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아까 개인형 IRP 3분기 수익률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한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 ETF 상품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동일한 어떤 기초 자산을 추종을 하면서도 자산운용사가 달라서 상품들이 다른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의 가지수만 많고 이런 경우에 이제 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인데요. 저희 국민은행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연금 투자 고객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데 네. 저희가 이런 어떤 우량한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대비해서 우수한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ETF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위원회에서 충분히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서 라인업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ETF들을 고객분들께서 믿고 이렇게 이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상품으로 우선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권 퇴직연금에서 ETF를 살 때는 증권회사와 달리 바로 즉시 체결이 안 되죠. 며칠 걸리죠,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며칠까지 걸리지는 않고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변동이 심할 때는 조금 불리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ETF를 매수도 할 수 있는 전산 거래를 2001년도에 사실 개발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매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산 개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은행은 투자 중개업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증권사는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독 당국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도하는 것은 불가하다. 매수 매도하는 것은 그래서 인가를 받지를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고객의 니즈를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시차 지연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 지연 방식. 예.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ETF 주문을 하면 짧게는 3분에서 늦어도 5분 이내에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이 3분, 5분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클 때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걸리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며칠 걸리는 은행도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뭐 길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이런 정도에서 다 매수도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퇴직연금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 간의 경쟁이 치열할 텐데 실제 이 실물 이전이 되면 돈이 많이 움직일까 금융사 간에 아니면 뭐 좀 제한적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험사에서는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죠. 보험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으로 맺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디폴트 옵션, 이 사전 지정 운영제로 돼 있는 것도 못 움직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디폴트 옵션에 대한 금액이 좀 적지 않을 텐데 얼마나 될까요? 예, 저희 은행에 지금 현재 디폴트 옵션 잔액은 약 7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자산이 45조 원 정도 되니까요. 디폴트 옵션은 사실은 DCIRP 고객에게만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디폴트 옵션을 한 분들은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디폴트 옵션이어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량의 상품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디폴트 옵션을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이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어떤 수익률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고객분들은 그거를 해지하고서라도 가고 싶어 하게 해지하면 되니까요. 현금화해서 옮기면 되니까 그대로 그렇습니다. 갈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노후 자산 관리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자산의 조합이 중요하자 이런 건데요. 좀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누구나 좋은 방법을 찾고 싶은 노후 자산 관리 좀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이랄까 그런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은퇴 이후의 자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야 네. 된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 자산인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연금 자산은 또 출구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구를 다양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층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 3층 보장을 통해서 연금 출구를 다양화할 수 있는 어떤 연금 설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기초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단단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은퇴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연금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출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은퇴 이후에는 사실은 소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금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형 어떤 포트폴리오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금 흐름, 인컴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이자라든가 네.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좋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니까 현금 흐름을 좀 보장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도 감안을 해서 자산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실물 이전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기태 KB국민은행 연금사업본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